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주차 수업 진행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그 탈북민 인터뷰, 그러니까 탈북민 특강 들어보고 나서 많은 학생들이 그 실시간 강의를 참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강연 내용 듣고, 그 특강자분께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아주 든든하고 뿌듯했습니다. 특강을 해주신 김영호 박사님께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질문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 그에서 뭐 MZ 세대들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때에는 걱정도 되고 정말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약간 고민을 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수업 이후에 그래도 좀 자신감을 얻으셨다고 해요. 여러분들 굉장히 장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원래 그 5주차에 예고된 대로 그 다른 나라 통일 사례를 한번 토대로 우리나라가 통일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지, 그리고 우리나라, 남북한의 상황을 비춰봤을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하는 게 가장 적합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좀 많이 심해가지고요. 여러분들한테 그 강의를 해줄 때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도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지금 감기가 엄청 유행이라고 하거든요. 콧물 감기, 그리고 이제 목도 붓고 이래가지고 기침도 좀 나오려고 하는데 그래도 힘을 내서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그 화면 PPT로 보시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잠시만요. 예, PPT로 제가 준비한 화면 보시면서 특강 진행, 그러니까 강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은요, 분단국 통일 사례로 본 교훈이라고 적어봤어요. 그리고 통일 사례 어느 나라 걸 볼 거냐? 독일, 예멘, 베트남 사례, 이 세 가지 국가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음, 자, PPT를 만들 때 제일 많이 고민을 하는 게 사진 선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특강 들으면서 사진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배우는 게 많았다라는 이야기들 해주셔서, 특히나 사진을 신경 써서 골라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혼자서 이렇게 떠드는 것보다는 사진 자료라던가 영상 자료를 좀 적절히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덜 지루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통일 문제 그리고 북한 문제, 남북 관계 문제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그 최대한 수업을 그 꾸려 나가도록 할게요. 일단 보시면요. 그 옆에 그 메인 화면에 있는 사진 보시면요. 그 독일에 가면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서 그 동서독이 통일을 하는 순간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얘기에 나오는 그 베를린 장벽이 있던 자리입니다. 장벽은 전부 다 철거를 해서 없겠지만, 그 자리가, 이 자리에 그 동서독이 서로 분단된 그 흔적을 남겨놓음으로써 그 분단의 역사를 잊지 않고, 그리고 분단의 아픔을 잊지 않고, 좀 더 통합하고 화합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독일 정부가 그 해놓은 그 장치인데요. 보시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그 유명한 관광 상품이자 유명한 그 관광 상품에서 꼭 찍어야 되는 인증샷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동서도 그 이제 팻말을 해놓고 그 표지석이죠. 표지석을 해놓고 지금 사람들이 그 표지석을 기준으로 해서 다 오른쪽 왼쪽으로 그 발을 나눠서 놓고 그 표지석을 가운데다 놓고 사진을 찍잖아요. 이게 딴 동독에도 서독에도 지금 양쪽에 발을 걸치고 사진을 찍는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크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나중에 독일 여행 가실 일이 있으시거나 뭔가 출장을 가실 일이 있으시거나 뭔가 방문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 베를린 장벽에 있던 저 흔적을 찾아서 그리고 표지석 앞에서 여러분들도 동서독 땅을 동시에 밟고 사진을 찍어보시면 굉장히 좋은 추억거리가 되실 것 같아요.
이건 제 발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단은 줌 회의에서 원래 그 얼굴 사진이 뜨잖아요. 그 얼굴 사진 바꿨어요. 어떤 그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 사진이 대체 언제적 사진이냐? 왜냐면 아마 그 사진에서 보던 사람이 강의를 안 하고 사진에서는 그래도 좀 앳된 얼굴이죠. 왜냐면 한 5년 전, 6년 전 사진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앳된 얼굴로 있다가 갑자기 이제 아주머니가 나타나서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이건 2019년에 아마 찍었던 걸로 기억해요. 2019년에 박사학위 받고 얼마 안 돼서 그 사진 찍어서 이제 뭐, 그, 어디 지원할 때도 서류 내고 그랬었는데, 뭐, 그, 그간 이제 세월의 풍파를 제가 온몸으로 겪고, 이게, 그리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이러면서 이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겠죠. 오늘 수업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기본적으로 이 강의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론적 고찰. 이론적 고찰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막 어려울 것 같고, 아, 재미없을 것 같고 이럴 텐데 그렇지 않아요. 쉽게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분당국의 통일 사례를 실제로 비교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그 분당국의 통일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살펴본 다음에 Q&A 시간을 가질 겁니다. 물론 우리 Q&A는 저희가 항상 하듯이 퀴즈, 그러니까 출석 퀴즈에다가 여러분들이 Q&A, 그러니까 질문 있으면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모았다가 수업을 해드릴 거예요. 아마 그 5주차 수업의 Q&A는 우리가 6주차에 현장 강의를 하잖아요. 현장 강의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드릴 것 같아요. 음, 일단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당국이라는 거가 통일을 하려고 하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음, 분단국은요, 보통은 평화로운 방식으로 분단된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보통은 전쟁의 상처를 경험한 그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한국 역시도 마찬가지죠. 남북한 역시도 6.25 전쟁, 전쟁이라고 하는 그 6.25 전쟁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북한이 남침을 하면서 이제 벌어진 이 6.25 전쟁은 3년 정도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영토 안에서 벌어진 이 전쟁이 우리 국민들, 우리 선조들을, 조상들을 엄청나게 고통에 빠지게 했어요. 사랑하는 내 가족, 그리고 내 친구들,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 북한 인민군에게 그 죽임을 당하는 걸 지켜봐야 했고, 나도 그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 살아내야 했었던 그런 시기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 시대의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은 북한이라는 대상, 그리고 북한 인민군이라는 대상, 그리고 또 공산당 그 사회주의자들을 얼마나 미워할 수밖에 없겠어요. 왜냐?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들 때문에 다치고 죽고 온전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이름으로써 살아남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도 뭐, 불행해질 수밖에 없었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전쟁이 남긴 이 상처는 상호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뭐 여러분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그 위에 그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이런 분들을 보거나 아니면 동네에서 아주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만나서 혹시 전쟁 상황이 어땠는지를 여쭤보시면 굉장히 애통해하시고 슬퍼하시는 걸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어르신들은 특히나 그래서 뭐 빨갱이, 공산당, 뭐 공산당은 싫어요. 뭐 이런 얘기하고 빨갱이들은 다 어떻게 물리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나의 삶을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유린하고 피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적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어르신들은 왜 저렇게까지 말씀을 하시지?라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비판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경험을 했던 그런 삶이라는 건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쟁의 상처가 크고 상호 불신이 깊은 상황 속에서 남북한 통일을 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 남북한이 분단된 이후에 분단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죠. 분단이 지속된다는 건 체제 경쟁이 유지된다는 거, 그리고 민족 분열이 좀 더 길어진다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분열하고 경쟁하는 건 평화, 그리고 안정, 발전, 번영을 저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분단의 지속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한반도가 평화로워지는 것, 그리고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것,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 번영의 기회를 다소 날아가 버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상대를 향해서 격한 비난을 하죠. 우리는 남북한은요. 그리고 군사적 대립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군사적 대립을 계속하면 상호 간의 적대감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불신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 북한 김정은이 뭐,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남북 정상회담 그 즈음이었을 거예요. 북한이 개발하는 핵은 남한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믿는 국민들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북한이 우리나라 주적인 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북한도 우리를 주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죠. 그걸 공식적으로 천명하기도 했고요. 물론 서로 그 대화도 하려고 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아직은 우리나라는 남과 북은 분단국이고 휴전 중인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하고 남북한의 관계가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하고 같아질 순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서로 퍼붓는 비난, 그리고 군사적 대립은 상호 간에 적대적인 감정을 당연히 올릴 수밖에 없고 서로 불신이 깊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이 당연한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생 이렇게 불신하고 적대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군사적 대립을 지속하면서 살까요? 그렇게 하면 너무나 양측이 소모되는 비용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용돈을 10,000원을 받았어요. 이 10,000원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야 되는데,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나갈까를 여러분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용돈을 받았는데, 받은 첫날 10,000원짜리 밥을 사 먹었어요. 그럼 나 나머지 6일 동안 굶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으로 뭐 예전에 여러분들은 본 적 없겠지만 예전으로 10,000원으로 뭐 일주일 살기 뭐 이런 10,000원의 행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10,000원을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거냐. 사실 국가 예산이 필요한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국가 예산이 필요한 분야들 뭐 국방 분야 말고도 뭐 복지 그리고 교육 그리고 뭐 지금 저출산이 굉장히 큰 문제니까 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서 이 그 국가적인 재앙을 좀 막아낼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IT 기업들, 그러니까 IT 기술, 첨단 산업 기술 같은 걸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좀 전폭적으로 R&D 사업에 투입을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해야 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분단국이고 주적인 북한이 서로 총칼을 겨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의 국방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북한이 통일을 해요.
통일을 해서 더 이상 그렇게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그 돈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복지에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기술 개발에 쓸 수도 있고, 산업 발전을 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쓸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용처를 쓸 수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북한도 훨씬 더 선택과 집중을 온전히 해내서 잘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단의 비극을 극복을 하고 평화 통일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한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후세 때, 미래 세대가 더 잘 살고 좀 더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데 그래,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국방병력도 같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병력이 줄어드니까 이 국방병력을 어떻게 확보를 할 건지에 대해서 막 논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무슨 실버암이라고 해서 뭐, 연세 드신 은퇴자들을 다시 군대에 재입대시키는 방안까지도 거론이 되는데, 사실 이게 분단이 해소가 되고 통일이 된다고 하면 이런 일들이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고민을 더 이상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국가 이익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도 분단보다는 평화로 나아갈 때의 비용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은 분담 비용과 그 비용을 같이 논의를 할 때 지난 특강 시간에도 얘기했죠. 비용을 얘기를 하면 북한을 재건하는 비용이라던가 남북한이 사회통합이나 아니면 문화, 정치, 법, 경제, 제도 이런 거 통합하는 데 들어가는 수많은 예산들을 전부 다 사회통합 비용, 통일 비용으로 인식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분담 비용을 계산을 할 때에 우리가 그 분담 비용에 어디까지 넣어야 되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지출하고 있는 국방비, 물론 통일이 된다고 해서 군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통일된 한국의 그 국방을 책임질 만큼의 국방비는 당연히 사용을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되면 강제 징집이 되잖아요. 강제 징집이 돼서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되고, 몸이 아프든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든 개인 사정을 봐주지 않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까지도 전부 다 분담 비용으로 넣는다고 하면 과연 분담 비용과 통일 비용을 비교했을 때 분담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든다고 확정해서 말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셔야 됩니다. 비용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발전을 위해서 쏟아붓는 투자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시골 어디에 도로를 깔아요. 그러면 비용이 투입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없어지는 돈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잘 닦인 도로가 남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골 지역을 방문하는 누군가 아니면 그 시골 지역에서 사는 누군가에게는 복지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통 편익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편익, 이익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담 비용과 통일 비용 이런 것들을 같이 비교를 해봤을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한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 헌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선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단된 상태에서 이 분단의 비극이 가져다주는 그 비용, 경제적 가치로 환산했을 때 이 마이너스 되는 비용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달성할 수 있지? How to achieve unification이라고 하면 우리가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방법을 이제 통일한국을 건설하기 위한 사례를 한번 바라보자,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번 주에 강의를 준비를 한 겁니다. 먼저 이론적 고찰 보실게요. 여러분들, 이론적 고찰이라고 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용어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국가가 분리됐다, 국가가 분단됐다. 이 두 가지 말 거의 비슷한 말인 것 같죠? 그런데 완전히 다른 말일 수 있습니다. 분리라는 거는요, 그냥 한 개의 국가가 둘 이상의 국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국가와 국가로 분리되는 거. 그래서 국가가 결국은 합의를 했던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가 국가임을 인정을 하고 분리되는 건 국가의 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국가의 분단이라는 건 하나의 국가가 두 개 이상의 복수단위체로 나누어지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국가 두 개 이상의 단위체라고 하고 있죠. 하나의 국가가 결국은 둘 이상의 그냥 단위로 나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뉘어진 것은 국가가 아니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국가가 분리되든 분단되든 공통적인 특징은 있어요. 이 빨간 박스가 그건데요. 정치적, 이념적, 사회적, 종교적, 민족적 분열이 각각 또는 두 개 이상이 합쳐져서 지역적으로 극도의 분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뭐 어떤 나라의 국가 분리나 분단은 정치적, 이념적인 이유로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종교적, 이념적 이유로 되는 데도 있고 종교적, 민족적 분열로 인해서 분리나 분단이 이루어지는 국가도 있다. 이건 똑같다. 다만 분리된 개별 국가가 독립된 통치 기구를 가지잖아요. 우리도 한국도 지금 통치 기구를 가지고 있고 북한 그 조선노동당이라는 통치 기구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각각의 통치 기구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한국도 헌법에서 통일을 지향하고 있어요.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북한도 통일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김정은이 헌법을 개정을 해서 뭐 두 국가론을 이야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북한도 통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통일을 달성해야 할 최종 골로 인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두 개의 국가가 각각의 독립된 통치 기구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의 국가로 통일이 필요하다. 하나로 다시 합쳐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분단 국가예요. 그래서 이런 분단 국가는 상대의 주권을 대부분 부정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남한, 뭐 북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가 북한이라고 부르지만 북한을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는 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요. 그 북한,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고 돼 있어요. 한반도. 그러니까 383 이남의 남한 지역.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 지역 말고 383 이북의 지역도 우리나라 영토, 고유 영토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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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거하고 있는 그 단체, 집단으로 보는 거지,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기본적으로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민족 내부 거래 아니면 뭐 국가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표현하는 방식도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분리라는 거, 결국은 서로가 상호 국가로서 존재하는 거는 분리. 그런데 분단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를 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고 독립된 통치기구는 가지지만 결국은 통일을 이루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분단이라고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어디 가서 유식한 척 할 수 있어요. 분리와 분단의 차이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가 분리 같은 경우에는 독립국가로 존재를 하고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 아까 설명했어요. 분단 같은 경우에는 상이한 체제, 서로 다른 체제 아래서 정치적, 이념적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 우리나라와 북한이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통일을 원한다. 서로가 지금 남과 북 모두 통일을 원하죠. 그래서 국가 분리된 케이스는요, 소련 연방의 15개 국가, 소련 연방, 구소련이 그 15개의 연방 국가로 다 분리가 됐습니다. 이런 건 국가 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유고슬라, 유고슬로비아 연방의 이 분리된 것도 6개 국가와 1개의 준국가단위체로 이제 분리된 이 케이스도 그렇고,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인도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파키스탄이 떨어져 나와서 국가 분리를 했어요. 근데 파키스탄 안에서도 방글라데시가 결국 떨어져서 국가 분리가 됐거든요. 이런 케이스도 국가 분리라고 해요. 그리고 수단도 결국은 두 개의 국가로 분리가 됐고요. 그런데 분단은요. 일단 동서도 분단이었고요. 우리 남북한 당연히 분단이고요. 남북 베트남도 분단이고 남북 예멘도 분단입니다. 이 네 개의 국가
분단 케이스는요, 2차 대전 이후에 극심한 인연 대립의 산물로서 분단이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와 유사한 이유로 분단이 된 이 세 개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통일 방식이 어울릴까, 적합할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수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적이고 종교적 대립으로 인해서 분단된 케이스도 있어요. 남북 키프로스가 그렇고요. 그리고 중국하고 대만처럼 내전을 통해서 분단된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래서 국가 분단의 사유는 굉장히 다양하다. 뭐, 한 가지 이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복합적인 이유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은 서로가 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고, 그리고 정치적, 이념적 갈등을 지속하면서, 하면서도, 뭐 경쟁하고, 체제 경쟁을 계속하면서도, 결국은 통일을 지향한다. 그래서 이 앞에 보면 동서도, 남북 베트남, 남북 예멘은 통일을 이뤄낸 케이스고, 남북한, 그리고 남북 키프로스, 그리고 중국과 대만 역시는 아직 분단인 상태로 유지가 돼 있는 케이스고요. 그러면 분단과 분리와 완전히 정반대 개념인 통합과 통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통합하고 통일, 뭔가 비슷한 듯 다르죠? 통합은요, 둘 또는 복수의 행위 주체자가 새로운 하나의 행위 주체자를 형성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말이 어려워요. 그리고 통일은요, 분단된 지역의 단위가 하나의 통일된 단위체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이것도 말이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통합은요, 행위 주체. 그러니까 사람을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행위의 주체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통일은요, 지역의 단위라던가 그런 물리적인 걸 의미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 같은 경우에는 사람, 행위자에 대한 이야기고, 통일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뭔가 물리적인 그런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쳐지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합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중앙집권화 형태의 통합이 있어요. 중앙집권적 통합.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각자가 독자적인 지위를 포기를 하고 그 전체, 통합된 전체의 충성심을 이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제가 나중에 조를 편성을 해줄 거잖아요. 조 편성을 해주는데 어, 그 조 편성을 받고 나서 어떤 팀은 그 팀장을 정해서 그 팀장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해줄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팀들은요, 그냥 각자 자기가 맡은 거 역할 분담해서 그냥 모아서 뭔가 하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들이 다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앙집권화 형태의 통합 같은 경우에는 그 핵심적인 그 새로운 그 행위 주체, 그러니까 뭔가 리더격의 행위 주체자에게 그 뭔가 많은 권한을 위임해주는 방식으로 통합이 되는 거고, 분산식 통합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이제 그냥 그 뭔가 각자 맡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그 뭔가 나눠주고 그냥 전체는 그냥 그 뭔가 형태로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통일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총 세 가지가 그 제시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무력으로 일단 통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적 협상이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세 번째는 한쪽이 다른 한쪽으로 흡수될 수 있다. 이거 들어보면 굉장히, 무력 통일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 협상이나 합의에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합의 통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한쪽이 다른 쪽으로 흡수될 수 있다. 흡수 통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통일의 그런 가짓수로 존재를 한다. 그래서 통합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 통합도 있을 수 있고, 사회 통합도 있을 수 있고, 정치 통합, 민족 통합 이렇게 분야, 통합의 단위에 따라서 통합이 그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치 통합 같은 경우에는요, 복수의 정치 단위가 하나의 정치 단위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경제 통합이나 사회 통합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정치 통합이라는 건 경제 통합이나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통일 같은 경우에는요,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통일을 성취를 해도 통일 국가의 평화의 지속이나 분열 방지를 담보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합의 통일이라고 해서 지도자들끼리 이제 정치적으로 우리 통일합시다 하고 악수하고 도장 쾅쾅쾅 찍고 통일이라고 외친다고 해도 이 통일 국가가 지속되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분열된 상태를 야기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멘이거든요. 이거는 뒤쪽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수업으로 돌아가서 어, 감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녹화를 좀 중지했다가 다시 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지금 얼굴도 막 붓고 죽겠네요. 여러분들 진짜 감기 조심하세요. 음, 그럼 본격적으로 분단국 통일 사례 한번 살펴볼게요. 독일, 예멘, 베트남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건데요. 먼저 독일 사례예요. 음. 독일이 왜 분단됐나를 한번 살펴보시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나치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를 하고 나서 그 후에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이 4대국이 분할 지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할 지배를 하는 그 과정에서 결국은 분단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자연스럽게 그 연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이 4대국이 분할 지배를 했다고 돼 있잖아요. 미국하고 영국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자유진영이라고 하죠, 저희가. 자유진영인데, 소련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권위주의 진영이라고 해요. 자유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으로 나누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던가 아니면 어쨌든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라던가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를 그 지향을 하고 그 국민 개개인의 자유라던가 이런 체제, 이념 지향이 다른 걸 의미를 하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이 3대국이 지배하는 진영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자유진영에 속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겠죠. 그리고 소련이 그 분할 지배했던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그렇게 그 권위주의 진영, 사회주의 국가로 그갈 수밖에 없는 그런 태생적 운명을 타고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실제로 1961년에 베를린 장벽이 세워져서 동서독으로 분리가 되게 돼 있어요. 이건 좀 이따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러면 얘네들은 동서독으로 분리가 됐을까? 분할 지배하는 그 과정에서의 그런 구획이 그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따 지도를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서독 같은 경우에는요, 독일 연방공화국이라고 불렀어요. 독일 연방공화국이라고 불러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종교와 노동의 자유가 보장된 의회 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독일 민주공화국은요, 소련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친소련적인 사회주의 통일당이 통치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적 사회주의 공화국을 그 표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독은 자유진영, 동독은 권위주의 진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서방의 연합들이 그러니까 서방의 연합국이라는 건 미국, 영국, 프랑스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동쪽의 소련 사이의 냉전이 결국은 독일을 분단되게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요. 독일인들 같은 경우에는 나치 독일이 전범 국가였기 때문에 1949년까지는 거의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서방의 연합국가 소련이 그 주도하던 그런 냉전 그 기류에서 두 개의 국가가 수립이 될 수밖에 없었다. 어찌 보면 우리랑 좀 비슷한 그런 그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이미지부터 보시면 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 분리 상황 보시면 자, 이쪽 소련이 동쪽을 그 분할해서 가지고 갔죠. 그리고 영국은 영국하고 가까운 땅, 그리고 프랑스는 프랑스랑 가까운 지역.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배가 들어가서 이렇게 선박으로 들어가기 가장 가까운 그 지역을 이렇게 분할 정치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나눠줬겠어요? 동서독이 이렇게 나눠줬겠죠. 그러다 보니까 동쪽에는 그 소련의 시스템, 그리고 서쪽에는 자연스럽게 그 자유진영, 연합군의 그런 시스템이 정착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독일이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했을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1989년 6월 28일 날 헝가리 개혁 정부가 오스트리아와 이제 그 국경 철조망을 제거를 했어요. 사실 헝가리가 오스트리아와 이제 국경 철조망을 제거를 한 거 자체가 뭐가 중요하지라고 할 텐데 철조망을 제거를 하자마자 동독에 있는 주민들이 대량으로 탈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들도 자유가 고팠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동베를린에 있는 서독 상주 대표부가 헝가리, 폴란드, 체코 주재의 서독 대사관에다가 동독 주민들이 몰려들어서 그러니까 그 동베를린에 있는 서독 상주 대표부 그리고 헝가리, 폴란드, 체코 주재의 서독 대사관에 동독 주민들이 몰려들어서 서독행 비자를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 여기를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동베를린에 얘네는 지금 동서독이 분단된 상황이었잖아요. 분단된 상황이었는데 동베를린에 그러니까 동베를린이라는 건 독일이죠. 독일에 서독의 상주 대표부가 존재했었다. 그러니까 서로 뭔가 왕래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지, 우리처럼 완벽한 단절이 생기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상호 대표부가 가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서독행 비자를 그 동독 주민들이 탈출해서 막 요구를 하니까 통일을 그 당시에 옹호하던 이제 반공 성향의 독일 연합이 화폐 통합 빨리 해버려가지고 동독 재건, 경제 재건하고 이러면서 그 우리 통일하자라고 해서 정말 89년 6월에 뭔가 동독 주민들이 대량 탈주하기 시작하고 나서 1년 조금 지나고 나서 1990년 8월 23일 날 동독 인민의회에서 동독이 서독의 기본법 제23조에 따라서 그냥 그 서독으로 편입한다라는 안을 가결해서 그냥 독일 통일이 완성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동독에 원래 5개 주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 5개 주가 그냥 서독의 그 주로 5개의 주로 나눠서 그냥 편입한다. 국가 내 국가의 무슨 결합이니 이런 거 새로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동독이 서독 시스템 완전히 따를게 이식할게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일의 통일을 합의 통일이라고도 하고 흡수 통일이라고도 해요. 왜냐? 그런 체제를 전부 다 그냥 서독이 가지고 있는 체제를 동독에 이식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이식한다고 말하기도 그렇죠. 동독이 자기들이 그냥 편입하겠다고 가결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합의에 따라서 흡수되는 걸 그 본인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독일 통일 과정에서는 굉장히 빠른 시간으로 진행이 될 수 있었어요. 왜냐? 정치적 합의와 그런 체제 통합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막 그 뭔가 치밀하게 조율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있는 법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 조금 넘은 그 기간 동안 그 뭔가 그 그러니까 탈출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1년여가 조금 지나고 난 이후 바로 이렇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래서 보시면 1990년 10월 3일 그 독일의 역사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날짜입니다.
1990년 10월 3일에 독일 베를린 제국의회 의사당 앞에서 통일을 축하하러 모인 시민들이 그 독일 깃발을 흔들면서 국기를 흔들면서 폭죽 터트리고 이러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뭔가 기념할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어, 일단 통일하고 본 거예요. 통일하고 나서 그 동서독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그 동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낙후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동서독 간의 그런 격차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그 해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은요. 기본적으로 61년에 베를린 장벽이 세워져서 동서독으로 분리됐잖아요. 그런데 90년에 통일을 했잖아요. 그 동서독 같은 경우에는 약 30년 정도밖에 그 채 되지 않는 분단 기간을 가지고 있었고, 분단 기간 동안에도 동서독이 완전히 교류를 끊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이질화가 이렇게 심화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남북한은 조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독일 통일의 그런 그 과정을 그냥 고스란히 옮겨놓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동서독 같은 경우에는 베를린을 장벽을 세워서 그냥 딱 막아놨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북한이 DMZ라고 하는 거대한 그 버퍼존이 있죠. 그 버퍼존이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아니면 북한 주민들이 막 DMZ로 가서 달려갈 수 있겠어요? 안 돼요. 뭐 지뢰가 매설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도 없고 지금 육로로 이제 그 경의선 쪽하고 그다음에 동해선 쪽 이쪽 육로로 이제 갈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통일이 완성되는 날의 세레머니가 우리는 독일하고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하면 어떤 식의 그런 그림이, 통일 세레모니의 그림이 그려질지 이런 것들도 참 궁금하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념비적인 그런 사진들도 남길 수 있고 이게 그 전 세계에 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멘입니다. 예멘 같은 경우에는요, 1918년에 북예멘이 예멘 왕국으로 먼저 독립을 했어요. 근데 남예멘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이후에도 영국 식민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있다가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1967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북으로 분단이 된 거예요. 북예멘은 먼저 이제 예멘 왕국으로 독립을 했는데 계속 영국 식민지로 살던 그 남예멘 같은 경우에는 그 독립을 도와준 쪽이 이제 소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국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어요. 독립한 이후에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소련의 그런 여러 가지 정치 체제, 그 사회 체제, 사회 시스템, 뭐 경제 체제 이런 것들을 이식할 수밖에 없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예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한민국과 정반대로 북쪽에는 자본주의, 그다음에 남쪽에는 공산주의 국가가 자리 잡았다.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생각해 보실 게 우리나라도 그 일본이 그 식민 통치를 하고 나서 독립을 할 때 그 우리나라에서 그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어 자력으로만은 할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일본이 워낙 그 강력하게 그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뭐 이렇게 그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필요한 뭐 자본이라던가 아니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 뭐 일부 무기를 확보한다던가 아니면 뭐 하다못해 그 국민 계몽을 위해서 뿌려야 되는 그런 인쇄물을 만드는 문제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기 위한 자금도 필요했을 거고, 인력도 필요했을 거고,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뭔가 시설도 필요했을 거고, 이런데 그런 것들을 자력으로 그 우리가 그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중국, 뭐 상하이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만주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그래서 그 해외 각지에서 그 지원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일들을 하셨다. 독립운동을 실제로 했다. 그래서 중국의 지원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그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본인을 지원했던 국가의 그런 그 체제라던가 시스템이라던가 이념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서로 분단의 그런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긴 하다. 그 북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들어선 이유가 그 이제 주로 이제 소련파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련파가 그 처음에 장악을 해서 그 통치 그 체제를 갖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그 정착할 수밖에 없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여러 뭐 이승만 대통령 그다음에 김구 선생 뭐 이런 여러 그 이제 사람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김구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에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국의 지원을 좀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지원을 그 많이 받은 사람이고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체제, 우리 진영이 자유 진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었다. 그래서 그 예멘 사례에서 보듯이 식민 통치를 벗어나게 도와준 그런 국가의 영향이 결국은 그 식민 지배를 벗어나고 나서의 독립된 그 국가의 그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에 굉장히 체제에 많은 영향을 준다. 여러분들한테 이 말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왜 북한에는 사회주의 국가가 들어섰지? 그리고 왜 남쪽에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들어설 수 있었지? 라고 하는 거는 그런 배경이 조금 작용을 할 수 했던 했기 때문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70년대에 들어서 남북한이 서로 막 전쟁했어요. 얘네들은 예멘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전에 그 영국 식민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는 북예멘이 그 남예멘하고 전쟁을 할 이유가 없었어요. 어찌 말하면 전쟁을 할 여력이 없었다고 봐야겠죠. 예멘의 왕국이 결국은 그 영국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벌이는 것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0년대에 들어서니까 남예멘과 북예멘이 서로 전쟁을 했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대립을 시작했어요. 왜냐, 이제 영국 식민지 벗어나고 서로 독립을 하고 나니까 서로 어느 정도 수준이 이제 비슷해지잖아요. 싸울만 해야 싸우지. 여러분들 체급도 너무 다르고 막 그런데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오히려 남예멘이 독립을 하고 나서 남북 예멘은 서로 전쟁하고 본격적인 대립을 시작했다라는 게 이제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1972년 그리고 79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동족 전쟁을 경험을 했어요. 남북 예멘이 전쟁을 했어요. 그 뭐 이외에도 크고 작은 뭐 전쟁과 뭐 이런 그 뭐 국지 이런 충돌 이런 것들은 뭐 워낙 더 많았고요. 그런데 예멘이 기본적으로 아랍 지역에 있기 때문에 북예멘과 남예멘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굉장히 중재해서 얘네들 싸우지 못하게 좀 평화롭게 지내게 하려고 정치적인 협상을 계속 테이블을 만들어줬어요. 왜냐면 이제 뭐 아랍 국가들이 계속 그 남북 예멘이 전쟁을 해서 불안정해지면 자기 국가에도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아랍 국가들이 굉장히 남북 예멘을 그 합의하고 중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래서 그런 노력 끝에 남북 예멘이 결국은 정치적인 합의에 따라서 1990년 통일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갈등을 계속 겪다가 내전으로 다시 재분단이 된 케이스예요. 그렇게 재분단이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조금 남북 예멘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할 지점을 많이 갖게 한다. 독일 통일처럼 그 정치적 합의로 인해서 통일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요.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통일이 계속 유지되는 것까지 보장을 하진 않아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동서독 통일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도 있었고, 했지만 그래도 분단 기간도 길지 않고 서로 상호, 그, 뭔가 교류하는 그런 교류 노력을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재분단까지 가는 그런 불상사는 벌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으로 서로 내전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해묵은 감정이라던가 아니면 서로 깊은 상처를 남기지는 않아서, 상대적으로 그 통일이 수월할 수 있었다. 다만 예멘 같은 경우에는 북예멘이 남예멘을 인정을 하고, 남예멘이 이제 사회주의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이제 합의 통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북예멘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했잖아요. 자유진영. 그리고 남예멘이 사회주의였는데, 북예멘이 훨씬 더 잘 살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북예멘이 이제 기본적으로 남예멘이, 그럼 우리 사회주의 포기하길래, 하고 나서 이제 남북예멘이 정상회담을 1989년에 해서 그냥 90년에 바로 합의로 통일을 한 거예요. 정치적 합의로 통일했는데, 통일 이후에 결국은 남북 예멘에 살고 있는 그 지역 간 갈등이 쉽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분단 기간도 여기도 진짜 너무 길었고, 여기가 거의 100년 정도 된 거거든요. 분단 기간도 너무 길었고, 이거를 전부 다 이제 해소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캐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 사회적인 갈등이 결국은 내전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북 예멘 같은 경우에는 이미 70년대에 그 두 차례 내전을 겪었고 계속 끊임없이 무력 충돌을 경험한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의 골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었던 거예요. 그래서 1994년에 그리고 그 내전을 겪었는데 전쟁을 했는데 여기 2014년에 또 이제 재통일 이후에도 이제 한번 내전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2014년을 쓰긴 썼는데 이거는 그 통일 과정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고요. 1994년에 내전을 또 겪은 거예요. 근데 94년에 남예멘 세력이 이제 독립을 이제 선포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분단이 됐는데 딱 2개월 만에 북예멘 주도로 다시 재통일이 됐어요. 처음에도 그 남예멘이 사회주의를 포기하면서 통일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나 너네랑 같이 못 살아 하고 1994년에 대대적으로 이제 남예멘이 그 북예멘을 치면서 이렇게 그 전쟁이 나서, 그러고 나서 남예멘이, 우리 다시 그 독립 선포하고 우리 사회주의 국가로 다시 돌아갈 거야. 라고 했는데, 2개월 만에 북예멘이 그 내전을 종식시켰어요. 끝냈어요. 그리고 야 너네 입 다물어. 북예멘 주도로 다시 재통일할 거야. 해서 다시 재통일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재통일이 된 이후에도 아까 보셨죠? 2014년에 또다시 내전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미 동족 간의 그런 치열한 전쟁의 경험이 많은 같은 경우에는 사회 통합이나 정치 통합에서 굉장히 많은 진통을 겪을 수가 있다. 그래서 단순히 합의해서 통일하자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통일로 온전히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라는 그런 위험성을 알려주는 케이스입니다. 예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지금 이게 북예멘의 살레 대통령 모습이에요. 90년에 이제 처음에 통일행사 했을 당시의 살레 대통령인데, 이제 처음에 이제 일단 합의 통일했을 때도 대통령이었고, 이 사람이 이제 1994년에 남북 예멘이 내전을 겪어서 다시 이제 한 번 재분단됐다가 다시 재분단된 상황을 제압하고 재통일됐을 때에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북예멘 같은 경우는 살레 대통령이 굉장히 정치 지도자로서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멘 혼란의 역사라고 해서 이렇게 기사에서 잘 정리된 게 있어서 제가 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그거는 한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베트남인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요, 프랑스와 일본의 식민 지배를 경험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식민 지배까지는 아니지만 분할 통치를 당했었잖아요. 예멘 같은 경우에도 식민 지배를 당했었고, 베트남도 식민 지배를 당했었죠. 그리고 한국 역시도 식민 지배를 당했습니다. 한반도 역시도. 그러니까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랑 일본의 식민 지배 경험이 있다고 했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미국이 인도차이나 지역에서 중국을 봉쇄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인도차이나 지역을 중국 봉쇄를 위한 그런 최전선 기지로 유지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호치민이라는 베트남의 그런 초대 지도자, 정치 지도자가 당선이 될 게 뻔한 그런 총선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인도차이나 지역에서 그 중국 공세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이 쉽게 말하면 적화되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가 된다고 하면 중국하고 그 체제 동질성이 같은 중국하고 그런 그 뭔가 교류가 더 활발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걸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도차이나 지역에서의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베트남이 적화되는 거, 사회주의 진영으로 편입되는 걸 막기 위해서 호치민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총선거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데 일단은 식민지배 이후에도 그렇게 그러니까 호치민이 승리가 되는 총선거를 실시를 못하게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의 그 끝에 1954년에 제네바 협정이라는 게 체결이 됐어요. 이 제네바 협정이 체결이 돼서 여기에서도 이 제네바 협정에 따라서 남북 베트남으로 분단이 됩니다. 남베트남은 월남이고요. 북베트남은 월맹이에요. 그래서 월맹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 똑같아요. 한국하고. 북쪽이 사회주의 진영, 남쪽이 자유 진영이에요. 그래서 그 제네바 협정으로 인해서 남북 분단이 결정된 케이스다. 그래서 그러니까 남베트남이 그 단독 선거를 거쳐서 베트남 공화국을 수립을 했고요. 북베트남은 호치민이 이제 그 주도권을 가지고 소련 방식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 지금 이렇게 남북 베트남이 단독 선거를 거쳐서 이제 각각 국가를 이제 그 세우고 나서 미국은 분단된 남북 베트남에서 이제 그 계속 내전을 벌였거든요. 왜냐면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네바 협정으로 인해서 남북 베트남으로 나뉘어진 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그 다시 이제 그 온전한 베트남이 돼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계속 그 통일을 시도했어요. 통일을 시도할 때 여기에서 통일 방식이 정치적 합의에 의한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무력 통일을 이뤄내기 위해서 내전을 벌였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964년 8월부터 그 내전이 길어졌는데 미국이 전세가 계속 기우니까 그 1964년 8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베트남 전쟁에 개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 월남 파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월맹으로 파병을 하지 않고 우리가 월남전에 파병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남베트남, 월남 지역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한 파병을 했기 때문에 월남 파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이 기본적으로 독립전쟁을 계속했고 그런 이제 그리고 그런 분단에서 오는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한 호치민의 그런 전략과 작전이 통해지면서 결국은 그 남베트남이 베트남 전쟁에서 패하고 그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통일 과정 보면요. 여기 일자가 빠졌는데 1974년, 73년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손을 뗐어요. 아까 1964년에 그 미국이 베트남전에 그 참전했다고 개입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딱 10년 정도 베트남 전쟁에 투입을 했는데 결국은 승리를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으로서는 얼마나 큰 손실이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손을 떼면서 전쟁을 중단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어요. 파리 평화협정을 통해서. 그런데 명목상으로는 전쟁이 중단이 됐지만 소규모 무력 충돌이 계속 일어났다. 우리나라랑 그 북한 같은 경우에도 일단 휴전은 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베트남 상황처럼 그렇게 이제 무력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지금 베트남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73년에 그 이제 파리 평화협정을 통해서 전쟁을 중단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1975년 3월에 북베트남이 그 남베트남을 공격했어요. 침략을 해서 전쟁을 벌였는데
남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10년 동안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파병을 하고 이럴 정도로 많은 국가의 도움을 받았지만, 전쟁을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썩을 대로 썩어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베트남 정부와 그 군이 많이 뭐, 썩을 대로 썩어 있는 상황이어서, 였고, 그 다음에 북베트남하고 베트공의 연합 공격이 워낙 거셌기 때문에, 여기에 그, 뭐, 대항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함락됐어요. 그래서 분단 국가였던 북베트남하고 남베트남이 75년 4월 30일에 무력 통일로 그 통일을 이루게 됐다. 그러니까 75년 3월에 선제 침략이 있었는데 4월 30일, 같은 해 4월 30일에 무력 통일이 된 거니까 불과 이제 두 달도 채 되지 않아서 그냥 함락된 거예요. 남베트남의 수도인 사이공이 함락되면서 그냥 끝났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무력 통일을 한 케이스예요. 예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정치적 합의에 따라서 통일을 했다가 재분단대했다가 거기도 이제 무력 통일인 거죠. 그 재통일에서는 무력이 그 개입을 했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무력 통일을 해서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이 됐다. 그래서 공식적인 통일은 사이공이 함락이 됐지만 뭐 공식적으로 통일된 날짜는 1976년 7월 2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통일에서 우리가 되게 그 주목해 봐야 될 거는 베트남 통일은요, 냉전으로 분단된 국가 중에서 아까 네 개 국가 단위 얘기했잖아요. 국가 중에서 최초로 통일한 사례예요. 76년 했으니까 가장 빨랐죠. 최초로 통일한 사례이자 최초의 무력 통일 사례예요. 앞에 예멘이라던가 그 이제 예멘과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합의 통일이었잖아요. 처음에 어쨌거나. 그런데 베트남은 최초 통일 사례였는데 무력 통일이었다. 그리고 뭐 최초의 통일이 적화 통일된 사례였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 통일된 사례 중에는 유일한 적화 통일 사례였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잘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 여기 이렇게 만화로 잘 그 돼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 베트남 통일 이야기는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봤는데 그 월맹의 호치민이 워낙 뭐 그 베트남에서는 그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호치민이 주도를 했던 그런 그 월맹의 그런 전략이 결국은 베트남 통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그래서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그 분단 국가로서 살아가는 거에 그 만족하지 않고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걸 굉장히 공공연하게 그리고 국가 전략적인 그런 핵심 사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평화협정 딱 2년 후에 그 월맹 그 북베트남의 그 탱크가 월남의 그 대통령궁 딱 점령하면서 자유월남이 패망했다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 분단국 통일 사례 그 비교표거든요. 여러분들 이건 한번 살펴보세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분단 기간이 한 20년 정도 되죠. 그리고 예멘 같은 경우에는요, 분단 기간이 뭐 여기도 한 20년 조금 넘어요. 독일이 분단 기간이 좀 길었죠. 그런데 예멘 같은 경우에는 67년부터 1990년까지로 체제 분단 기간을 봐서 그렇지 사실상 분단 기간을 저거보다 더 길게 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예멘 그러니까 그 남예멘이 그 영국의 식민지로서 계속 존재하고 있다가 67년에 이제 그 독립을 하면서를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데 사실은 영국 식민지로 존재할 때에도 그 북예멘과 남예멘은 이미 서로 너무나 이질적인 체제 속에서 지내기 때문에 체제 분담 기간을 저보다 훨씬 더 길게 봐야 한다. 오히려 예멘 왕국, 북예멘이 예멘 왕조가 그 따로 그 설립을 한 그 시점부터를 그 서로 체제 분담 기간으로 봐야 조금 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적대적 관계였고, 예멘 같은 경우에는 적대와 협력을 반복했었다라고 하는데, 독일하고는 뭐 경쟁과 대립, 협력, 뭐 이렇게 골고루 했었다는 거. 베트남은 그 절대 교류 협력을 아예 실행하지 않았었고요.
예멘 같은 경우에는 인적 교류 정도만 했었고 독일은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원활하게 교류 협력이 추진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일 이후에 굉장히 부작용이 적었었다. 그리고 그래서 체제 이질성이 당연히 교류 협력 안 되면 체제 이질성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베트남은 굉장히 큰 상태였고 예멘은 상대적으로 좀 약했고 왜냐면 체제 이질성이 그 고착화되기 전에 조금 일찌감치 여기는 이제 뭐 계속 전쟁하고 뭐 이러면서 있었고 그 경제적 격차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크지 않았던 상태였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체제 간 이질성 매우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류 협력을 통해서 뭔가 체제 간의 이질성을 좀 원활하게 좀 할 수 있었다. 발전 격차가 그 베트남이나 예멘은 거의 없었던 측면 반면에 독일은 굉장히 컸었다. 그래서 이제 그 통일 비용이라는 이야기가 독일 통일 사례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된 케이스고 통일 방식 보면 베트남은 무력, 흡수 통일이 됐던 거고요. 예멘은 합의 통일이었는데 결국은 재통일 과정에서는 뭐 무력 통일이 된 거죠. 그리고 독일은 합의 통일이었고요. 합의 통일이면서도 흡수 통일이 되겠네요. 베트남만 유일하게 사회주의로 그 체제가 된 케이스고, 뭐 통일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은 뭐 그냥 한번 살펴보세요. 체제 발전의 차이 격차가 클수록 통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긴 한다. 다만 발전 격차가 크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통일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예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제 발전 격차는 별로 크지 않았지만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서로 이제 못 사는 나라끼리 그 뭉쳤기 때문에 성장을 뚜렷하게 통일 이후에도 성장을 뚜렷하게 이루어내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생겼어요.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전쟁을 오랫동안 했고 그 온 영토가 뭐 그 거의 전장이었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 그런 재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사회 문화적으로는 국민 통합 문제가 당연히 있었겠죠. 왜냐? 내전을 경험한 나라들은 전부 다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 분단국 사례가 주는 교훈은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여러분들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게임 하시나요? 저는 이제 종종 가끔 게임을 하거든요. 게임할 때 보면, 문명이라는 게임은 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하던 게임이에요. 원래 PC 게임으로 하던 거를 지금은 콘솔 게임으로 하고 있는데, 옛날 문명 정말 원부터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제 나이가 대충 가늠이 되겠죠. 근데 제가 문명이라는 게임을 하면, 문명이 뭐 국가를 운영하는 게임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뭐 국제 정치를 한다라고 말을 하면 좀 제가 너무 거짓말이 과장이 심한 거고요. 이제 제가 이제 땅 문명을 새롭게 탄생을 시키는 그런 일이어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문화 교류를 할 수도 있고 과학 기술을 발전시킬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무력도 키울 수 있고 막 그런데 저는 이제 주로 문명에서 게임을 다 끝내고 나면 이제 내가 어떤 정치 지도자로 기억되는지, 세계에서 나를 어떤 정치 지도자로 기억하는지 이제 막 그런 걸 설명을 해주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본 엔딩이 뭐였냐면요. 전 전쟁광이라는 평가를 진짜 많이, 전쟁광 칭호를 진짜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냥 이제 막 이제 유닛들 뽑아가지고 옆에 있는 땅 막 그렇게 광개토대왕 후예처럼 이렇게 막 옆에 땅 따먹고 다니고 그래서 막 영토 확장하고 뭐 이런 걸 진짜 많이 해서 외교나 뭐 다른 거보다는 이제 막 과학기술 발전시키면서 막 주로 전쟁에서 이제 영토 확장하는데 완전히 이제 좀 쉽지 않은 편이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통일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비록 문명을 할 때에는 전쟁과 칭호를 얻지만 이 분단국 통일 사례들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통일은 당연하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야 한다. 왜냐하면 베트남이나 예멘 사례들을 보기만 해도 전쟁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무력 충돌이 동반한 통일은 그 이후에 상처 치유도 쉽지 않고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사회 경제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베트남 예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쟁으로 무력 통일을 하면 국토가 일단 황폐해져요. 그리고 막대한 인명 피해, 그리고 재산 피해를 유발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그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주민 간의 적대감과 이질감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6.25 전쟁을 직접 경험하신 어르신들 세대에서는 아직까지도 정말 북한 빨갱이라고 하면 막 이렇게 치를 떠시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통일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좀 덜할지 몰라도 하지만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자라서 그 마냥 긍정적으로 보진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쟁으로 인한 그 주민 간의 적대감과 이질감이라는 건 그 전쟁을 경험한 그 세대에서만 끝나는 문제도 아니고 그 세대를 거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 사회 통합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좀 투명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예멘 사례에서 보면요, 정상 간 통일 합의를 해서 그 통일을 했어요. 후다닥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했죠. 그런데 정부 조직을 뭐 기계적으로 통합하고 소수 권력층이 권력을 어떻게 배분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통일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예멘처럼 다시 내전을 통해서 재분단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들이 전부 다 우리가 통일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어떻게 서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저는 항상 그런 걸 강조하거든요. 남북한이 통일해야 됩니다라고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남북한이 어떤 통일된 나라로 살게 될 것인지 정확히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여러분들한테도 당신은 남북한 통일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사회주의 통일,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통일도 받아들일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한국의 영토가 넓어지는 방식의 통일. 한국의 그 정치, 경제 체제가 유지되는데 북한까지 그냥 한국의 정치, 그 경제 체제를 따르는 방식의 그런 확장적 의미의 그 통일을 원하십니까? 라고 정확히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결국은 통일이 된다고 해도 예멘 사례처럼 재분단 가능성이 크거든요. 사회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통일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저는 통일에 찬성합니다. 통일에 반대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어떤 통일에는 반대하고 어떤 통일에는 찬성하는지 내가 그 생각하고 찬성하는 통일 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북예멘 같은 경우에는요, 이슬람 문화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남예멘은 공산주의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병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멘 통일이 결국은 내전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통일을 찬성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어떤 통일을 원해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통일이면 남북한 통일하면 좋죠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그리고 시장경제 체제가 확장되는 통일을 원합니다라고 하시던가 아니면 나는 김정은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북한 사회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고 혹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나는 그런 통일이어도 그냥 하면 괜찮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던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김정은이 통치하는 그런 북한 같은 사회로 통일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걸 얘기하지 않고 그냥 통일만 해야 된다. 그런 그 음습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무조건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만 올리자고 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 자식들이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어떤 통일된 한국에서 살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은 좀 확실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 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아니면 통일을 반대합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MZ세대들은 통일을 하기 싫어한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구체적인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어떤 통일인지 모르는데 그냥 단순히 통일하는데 찬성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답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예가 연금개혁이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연금개혁에 찬성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연금 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개혁할지 물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연금 개혁에 찬성하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연금 개혁에 찬성한다 했는데 그 다음에 다른 질문들 보니까 이건 그 젊은 세대한테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으로 연금 개혁을 하려고 해요. 그럼 그런 개혁까지 찬성을 한 건 여러분들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반대한다는 의견을 낼 때에는 정확하게 소리 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올바른 통일 의식을 갖춰야 되고 실질적인 통일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이 분단구조 통일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독일 사례에서 알 수 있어요. 서독 같은 경우에는요, 보이텔스바흐 협약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독일 문제에 관한 교육 지침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 정치 교육의 방향과 민주적 정치 교육의 기본 원리를 미리 수립을 해놔서 동독이 나중에 그 통합이 되더라도, 통일이 되더라도 그 서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정치 체제라던가 이런 이념적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독일의 정치 교육의 그런 헌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그걸 다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준비를 좀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그 지난 특강에서도 들었잖아요.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 누가 질문했죠?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북한 주민들이 적응할 수 있을까요? 좋아할까요? 그쵸.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뭔가 그 사람들이 우리는 날 때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그 뭔가 저항 없이 그런 공부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 자연스럽게 습득이 됐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이미 눈 뜨고 그 자기가 알고 있던 세상과 달라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 줄 필요가 있고 어떻게 하면 그 북한하고 우리가 어떻게 체제가 다르고 그래서 어느 부분은 같이 합쳐야 되고 어느 부분은 완벽하게 소거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통일의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변국들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독일 사례에서 좀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그 독일 통일 과정에서는요, 미국이 굉장히 독일 통일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어요. 왜냐? 서독 중심으로 통일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독일 통일에 적극적인 미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좀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소련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좀 미온적 태도를 보였어요. 뭐 반대를 하는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뭐 지원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일에 좀 적극적이었던 미국하고 좀 협조를 해서 소련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의 이해를 구하고 양보를 좀 그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좀 끊임없이 했었다. 그리고 그 통일된 독일이 그 소련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그 통일된 독일의 주변 국가들한테 이익이 될 것이지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끊임없이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걸 통일 외교라고 하거든요. 이런 통일 외교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통일은 민족 내부의 문제인 것 같지만 단순히 민족 내부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국제적인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에 있는 주변 4대 강국이라고 하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런 4대 강국이 한반도가 통일되고 나서 영향을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지리적 인접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 그 경제적, 군사적 그런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이런 국가들이 아, 한국의 통일이 결코 우리나라의 자국에 피해를 입히진 않겠구나. 오히려 한국이 통일된다고 하면 우리 국가가 조금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설 때 우리가 통일을 하는 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일의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변국가 협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 주 수업은요, 여기서 끝났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일은 내 삶을 굉장히 크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건 통일이에요. 물론 그 이전에 결혼도 그렇습니다. 근데 전 이제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삶에서 가장 큰 뭔가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통일 하나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통일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거든요. 어느 순간, 뭐, 앞에 사례에서 봤듯이 어느 순간 삽시간에 갑자기 통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 나는 어떤 통일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꿈꾸는 통일 한국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좀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아, 그러면 나중에 통일되고 나서,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더 발전적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칠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그 여러분들 그 우리 실강 있으니까요. 그 만나서 직접 반가운 얼굴 보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 수업 다 듣고 나서 오늘 수업을 듣고 나서 궁금했던 점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음, 출석 퀴즈에다가 그 기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고생 정말 많았고요. 오늘은 평소보다 수업 시간이 조금 길었죠. 그런데 할 얘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늘 그 수업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직접 얼굴 보고, 반가운 얼굴 보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이제 북악관 우리가, 잠시만요. 국악관 604호죠. 604호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 잊지 말고 그 1시 반까지 그 수업에 참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음, 다음 주에 와야 여러분들 그 팀, 조별 발표 팀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팀 확인해서 팀별 미팅도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 늦지 말고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 일단은 2주차, 3주차, 그리고 4주차 Q&A 같은 경우에는요, 다음 주 실시간 강의에서 제가 직접 그 여러분들한테 화면 띄워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네. 네. 다음 주 4월 14일 수업은 현장 대면 강의로 진행이 되고요. 오후 1시 30분부터 북악관 604호에서 수업이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늦지 말고 오시고 1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제가 직접 출석부 호명하면서 출석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작 10분 이후부터는 지각으로 처리되니까 늦지 말고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4월 14일 6주차 수업에는 그 출석 퀴즈가 따로 나가지 않을 거예요. 현장에 안 온 학생들은 그냥 결석 처리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수업 시작 10분 이후에 오시는 학생들도 지각으로 처리되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현장 강의가 있는 날은 별도의 영상 자료가 제공되지 않으니까 현장에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뭐 그날 뭐 못 오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헷갈리지 않도록 팀별로 제가 그러니까 팀 어떻게 나눠졌는지는 그 이 클래스에다가 공지사항에 올려주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 팀 확인은 할 수 있겠지만 팀별 회의에서 빠지면 처음부터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현장 대면 강의 별로 없으니까 저희 늦지 말고 꼭 와주시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 2주차, 3주차, 그리고 4주차. 지난주 특강, 그리고 오늘 수업한 거까지 해서 그 질문 내용은 제가 그 실시간 현장 강의 때 전부 다 한꺼번에 모아서 여러분들께 그 강의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수고 많으셨어요.